같이 저뿐만 아니고 저도 오늘 처음 강의하거든요. 다 같이 누구나 여기에 강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강의하는 내용 들으시고 한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그죠? 또 꼭 해야 하는가? 또 아니면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사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굳이 통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족이고 바로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단일 민족인데 남북으로 이 갈라진 이 안타까움, 그러니까 이산 가족을 통해서 여러 번 영상을 또 보고 또 가까이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1천만 우리 이산 가족들이 아직도 13만 중에 상봉을 신청했지만 아직 10,000명도 아직 상봉을 못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고 이 이산 가족의 그 한 맺힌 그 아픔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인데. 네, 국군 포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953년 남북 포로로 교환 당시 북에 억류된 84,000명 중에 8,400명만 남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국군 포로 7만 명은 북한의 고난 행군 때 굶어 죽었으며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슨 죄가 있기에 북에서 굶어 죽어야 하나요? 230개 나라 중 유일하게 아직도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이 통일 비용 또 실업 대란 이 젊은이들은 이런 걸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치러야 될 통일 비용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천문학적인 이득은 상상을 초월하죠. 분단보다도 통일이 더 훨씬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됩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통일로 남은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하나로 힘을 모으면 미국 다음에 G2 놀랍죠? 예. 미국보다 더 뛰어난 국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놀라운 것이 바로 이 통일을 통해서 이 북한의 이 막대한 그 자원, 그 될 수 없는 많은 인력, 이것을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약 7,000조에 달하는 한국의 산업과 결합하여 프랑스, 독일, 이태리를 앞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 경제는 또 엄청나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과 미국,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이 다투는 뭐예요?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가축장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의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78세나, 중국은 40세나 큰 영토를 지닌 강국들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의 부동의 항구를 마당으로 생각하고 연해주 북쪽에 수천 개의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6억의 중국은 동북 봉전에 1대1로의 야욕을 보이면서 동남아의 패권을 노리려고 지금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남쪽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 역시 군사정보 방북으로 한미일 상당 안보의 한 축이면서도 이 독도에 대한 야욕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토에 대한 야욕이 없는 유일한 나라는 현재 미국인데요. 미국 역시 동아시아의 패권을 누구에게 이 중국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도 얼마나 패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어지러워진 이 국제 정세의 중심에 바로 이 한반도가 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초로 정부가 수립되었죠. 북조선은 인민민주주의와 대결하면서 당봉의식을 지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지금까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얼마나 놀라운 한강의 기적의 산업혁명을 이루고 또 지금도 우리가 민주화를 현실적으로 이뤄난 유일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또 자랑스럽게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G11에 우뚝 서 있습니다. 반면에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1948년 북한은 인민을 위한 정치를 포함하면서 공산주의 나라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무상으로 주택과 의료, 교육을 제공하면서 경제 발전도 또 사회적인 안정도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당성에 따른 계급이 비박되면서 국가 성장 동력은 점점 둔화되었죠. 더욱이 김일성 유일 체제가 구축되면서 현재 북한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결국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김일성 일가를 위한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 정권의 심장부는 조선 노동당인데요. 이것이 1945년 10월 13일에 창설되었고 당의 이름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제5차 당대회 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놀라운 것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처음 다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80년대 제6차 당대회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아예 빼버립니다. 결국은 지금은 김일성 주체 사상관이 유일한 당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도 김일성 수령님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거의 신앙화되어 있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조선의 역사에 온 조선 민족사에 잘 드러났는데요. 북한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계급투쟁사로 맞춰 날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생산수단을 공유한 원시 공동사회라고 출발하고요.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와 착취로 얼룩진 계급사회를 거쳐 마침내 생산수단이 공유된 공산주의화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에 삼국시대, 고려조선, 대한민국 모두 계급사회인데 마침내 자본주의 계급사회 역시 정복되어 공산주의 사회로 기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역사는 계급투쟁사가 아닙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항상 생존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운 순환 극복의 역사입니다. 특히 투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 역사에서 어느 곳 하나 계급투쟁의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나라 30만, 당나라 100만, 세계의 통일한 몽고 대군의 침략에도 을지문덕 열개수본 강감참 장군은 용맹스러움을 떨치며 대항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만 대장경을 발행하고 불교 정토 사상으로 몽고군을 대치하였으며 신앙심으로 참고 인내하고 눈물로 견뎠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맨몸으로 맞선 3.1 만세운동은 정말 전 세계가 기가 많은 이 무저항, 무투제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해서 종교와 신분을 떠나서 온 결의가 하나 되어 외치는 만세 사건은 민족적 지금까지도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는 순환 극복의 역사이며 설악 투쟁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단코 대국 투쟁의 역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의 역사적 정통성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역사는
선한 정신적 가치 추구해온 온 순환국법 쌓이며 북한의 공산주의는 노동, 즉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투쟁이요 계급 투쟁사입니다. 이처럼 남북의 역사는 성과 악, 정신과 물질, 성장과 형상의 가치가 명료하게 나뉘어져 대립해온 것이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수나라, 당나라, 몽고, 일본 제국주의 등 930회 이상 넘는 외침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극복하는 순환 극복의 민족사였습니다. 반면에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계급 투쟁사를 내세우는데요. 계급 투쟁사란 한민족 역사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짓된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주체 사상에서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고 인민대중을 이끄는 주체의 주체가 바로 수령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주의에서 역사의 주체는 양심적인 인물이고 주체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체 사상에서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은 거짓 종교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은 인류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지 또한 참부모 하나님은 인간의 심정을 통해 사랑과 생명을 부여하는 인류의 부모이고 영생하는 참진 주체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주체는 누구일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명료해집니다. 한반도의 주체는 김일성이 아닙니다. 인류의 부모이신 참부모 하나님, 하늘 부모님입니다. 한반도에서 김일성은 거짓 주체였고 날조된 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인은 거짓 주체인 김일성을 참수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이 더 이상 지구상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계급성과 당파성을 띤 거짓論이며 상대 주체 사상은 보편성을 지닌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상대 주체 사상을 무장해야 합니다. 상대 주체 사상만이 남북을 살릴 수 있는 이념이며 주체 사상에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대안은 하나님주의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소리쳐 외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선포하며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 만만세, 하나님 만만세를 외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3조와 4조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생존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의 규정에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건 북한의 사회민주주의건 모두 제각각 인간성의 해방을 표방하고 갈라서는 제도입니다. 남한의 자유와 북한의 평등은 모두 중요한 인권이지만 자유와 평등보다 앞설 가치입니다. 자유는 성상적 가치이고 평등은 형상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상, 즉 마음과 형상, 즉 몸은 주체 사상의 관계이고 자유와 평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사상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회는 그 사회는 유일한 북한입니다. 북한의 1인 독재 체제에서 체제를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이자 권력서의 2인 장성택을 통치의 장애가 된다고 무참하게 처형하였습니다. 인민군 참모장이었던 이영길,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경제부총리 김응진 등도 무자비하게 총사령에 처단했습니다. 총사령은 처형 대상자를 기동에 묶은 후 머리, 가슴, 다리에 찬바시 모두 구발을 발사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본 10대 청소년 30명이
공개 처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류를 금지한 반동상상 문화비난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을 어긴 청소년들을 공개 처형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고 주민들을 통제해 나간다고 합니다. 처형 장면을 본 북한 주민 중에는 실신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공고하는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600만의 유태인들이 독가스와 생체 실험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종전 후 니른베르크 재판은 나치 전범들을 단죄했습니다. 캄보디아 내전 당시에도 필리핀으로 유명한 무참한 학살이 공산군 khmer주에 의해서 자행되었고 그 범죄도 유엔 캄보디아 공동특별재판소에 의해서 단죄되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부터 3대에 걸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온 나라이고 세계인권선언문의 30개 조항 모두를 위반한 죄악의 반인권 국가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엔 산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수십 년에 거친 조직적 인권 탄압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5년 9월 26일 북한 인권의 날로 정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먼 나라 캐나다도 보따리 싸들고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은 국가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남과 북의 체제를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인권은 남북 1천만 이상 가족과 2만 3천 명 탈북민의 인권은 또 어떻습니까? 이 또한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6.25 전쟁은 민족 내부의 전쟁이 아니었고 세계적인 진영 대결이었고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부 결합해서 한 편을 이루었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른 편이 되어 최초의 무력 충돌을 했고 무승부로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희생물이 이산가족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이산가족의 문제도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 문제나 이산가족의 문제를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다루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인권이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민족 내부의 문제로 다루고 인도주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이 문제를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13만 명이 신청을 했으나 2만 명밖에 상봉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안형목 총리는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 체제를 망가뜨리는 수작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이산가족 상봉을 성공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북한은 주체 사상 민족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회란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핵무장 정책을 핵주권으로 정당화시키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일부 좌파 세력은 헌법 제3조의 한반도 영토 조정을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조선노동당 정권을 주권적 실체로 주장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 내부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동포의 인권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북의 고향을 두고 온 부모 형제가 갈라져 한평생을 애태우는 이산 가족들의 한은 누가 풀어줄까요?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한민족 전체의 문제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인도주의나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패러다임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주의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헌법 3조의 영토 규정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는 한반도를 지탱하는 가치 중에서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남북 모두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을 북한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인권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인권 단합을 제한하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반드시 부정되어야 합니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국과 이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의 연방제 통일 원칙에서 벗어나서 보다 능동적인 통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남북 총선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는 선거인데 남북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총선거라는 뜻입니다. 해방 이후 유엔이 제안한 남북 총선거가 오늘의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제안한 이 제안이 마냥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일한국과 남북 총선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1945년 한반도가 해방되었을 때 남한과 북한은 총선을 치르는 방법을 놓고 사이 갈등을 겪은 바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남북은 분단되었고 지금은 같은 남북의 정부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통일은 선택적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꿈보다 현실적으로 통일은 흡수통일과 연방제 통일 중 어느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나 전쟁 중 어떤 형태로든 기계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통일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은 통일의 대전제이므로 총선거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하게 됩니다. 여기서 늘 염두에 할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흡수통일할 수 있다는 고도의 공산전략 전술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남북 총선거를 대비한 연방제 통일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왔습니다. 연방제 통일이란 대를 이유도 편치 않은 북한의 통일 정책입니다. 그들은 이미 단일민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외교권과 군사권을 행사할 고려민주연방을 창립하였습니다. 이것이 연방제 통일 방안의 골자입니다. 그에 반해 외교권과 군사권을 정확히 행사하는 남한의 연합제 국가는 미완의 통일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제와 연합제 통일 방안의 중심 과제는 남북 총선거의 문제로 집약됩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남북 총선거를 적극적으로 대비한 것이라면 남한의 연합제 통일은 남북 총선거를 미온적으로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총선거를 통한 남북 통일론을 주장할 때 우리는 이에 대한 촘촘한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북 총선거에 대한 방법으로는 인구 비례제나 지역 비례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감시하에 치를 총선거나 아니면 남북한이 결정한 선거 감시인단에 의한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거 방식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 총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남남 갈등과 남북의 이념 갈등입니다. 북한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념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에 입각한 인민조직이 이미 그러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조직이 완비된 그들이 남남 갈등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틀림없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면 이익 집단이 난입한 남한에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북한은 2,500만의 대표자로서 김정은 단독으로 출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은 어떨까요? 아마 지금과 같이 우주순으로
출마자가 나올 것입니다. 북한은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선거운동 종사자들을 남한에 조직적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연을 통해 선거 공작을 펼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돈으로 매수하거나 공갈, 협박, 요인 암살과 테러까지도 자행할 수 있습니다. 이슬가족 상봉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북한 대표단들은 이미 서울 거리의 골목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만나는 친지들의 생활 모습이나 수준, 심지어 체격까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로 매진 남북 총선거를 대비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교육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주체가 되어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운동의 조직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운동, 본국민 교육을 확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주체이신 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김일성의 백두혈통의 세습 통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남북 분단은 가치관의 분단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국토의 분단, 군사적 대결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남과 북 모두가 공동체적 재인식을 통한 새로운 미래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열린민족주의는 무엇일까?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제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핵심을 잘 생각하시고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마음과 생각에 잘 새겨서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는 한민족 정체성과 정통성을 살펴보고 남과 북의 민족주의와 열린민족주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을 일도 있게 들여다보고 한 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과제에 관하여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뭔가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하듯이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열린민족주의를 가지고 막 열려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민족이란 공동의 혈통과 언어, 의식을 공유하는 문화적 실체입니다. 네, 그래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민족이란 말은 반만년 역사를 통해 여러 국가 체제가 뒤바뀌면서도 정체성을 지녀온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변치 않고 지녀온 민족의 정체성.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역사학자 슈펜글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것을 민족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혼이 있듯이 민족마다 서로 다른 정신, 민족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족혼을 한민족으로 호칭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한이라는 정신을 함께 공유한다는 뜻이죠. 한이란 천지인 삼신입니다. 삼신은 한인, 한웅, 한검, 이 삼신이 하나된 사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민족이란 경천 정신을 지닌 단일민족을 말합니다. 흰 옷을 입은 백이민족, 백이민족은 박다는 배달민족도 단일민족의 민족성 정신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백의민족, 박다는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한민족은 우리 민족 특유의 민족정신, 민족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민족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국가나 체제에 속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정신적 가치를
진입니다. 그 가치는 남북의 체제까지도 넘어선 공통의 가치입니다. 남북이 서로 다른 통일 방안을 주장하면서도 일치하는 점은 한민족 공동체라는 통일의 최종 목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민족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민족은 공통적인 민족 정신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민족주의의 논쟁도 민족 정신을 배경으로 한 논쟁이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선악의 투쟁사이고 순환국부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900회 정도 외침을 받으면서도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았습니다. 망할 듯 하면서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애국가 가사처럼 하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열린 민족주의가 되겠습니다. 안익태 선생이 이제 영감을 받아서 우리나라 애국가를 이렇게 가사를 쓰셨다고 했는데요.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열의. 어떤 열정과 열의가 있을 때 하늘에서도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이면 강천이라고 하듯이 안익태 선생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를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쓰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유일하게 분단계 국가이고 여러 가지 위험 국가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다음 내용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을 이룬 이유는 혈연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순결과 정결을 목숨으로 지켜왔습니다. 조선의 임금인 영주의 딸 해순옹주는 남편이 죽자 음식을 끊고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개를 지킨 여성을 기리는 연령운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언어를 쓰며 이혼 민족 공동체입니다. 한글 창제 이전에 한국어 표기 방식으로 쓰면 이두 문자와 한글이 그것입니다. 지금도 남과 북은 모두 한글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단군의 천지인 하빌 사상을 바탕으로 외래 종교인 유교, 불교, 선교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외래 종교는 발생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욱 번창하며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뿐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을 섬기는 한민족의 경천사상이 세계 종교를 품고도 세계 종교를 품고도 남을 포용력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일본에 가고 보십시오. 교회도 십자가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팽주치마는 팽주대첩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조선 여인들은 팽주치마에 뜨거운 돌을 담아 성문을 오르는 일본군에게 던졌습니다. 그 여인들의 용기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8월 보름달 행사인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과 대결한 이순자문의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진격해오는 시간에 맞춰 여인들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큰 원형으로 돌았습니다. 일본군은 그 큰 무리들을 군대로 착각하고 우왕좌왕 당황했고 그 사이에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강강술래의 유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가장 어려울 때마다 하나 되어 국가의 운명을 구해낸 민족입니다. 이처럼 한민족의 역사는 순환국북의 역사입니다. 북한의 계급투쟁사가 아닙니다. 어느 한 곳 계급투쟁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하 30만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 당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연개수문도 모두 순환국북의 역사입니다. 세계를 통일한 몽골대군의 침략에 맞서 우리 민족은
8만 대장경을 발행했습니다. 불교 정토 사상으로 몽골군을 퇴치하려면 그 신앙심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더 나아가 천도교, 개종교, 증산교 등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는 한민족 특유의 공통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진리의 주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민족의 혈순에서 구세주, 정도령, 진인 등 성현이 출현한다는 예언입니다. 민족 종교의 공통된 주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한민족이야말로 모든 종교의 정수를 민족 정신의 본바탕에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민족으로부터 종교 통일의 근거가 마련되고 세계 문명을 꽃피울 원천이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민족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러한 민족 간에 걸맞은 것이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주의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1920년대 민족주의는 일제 침략에 대항하는 민족해방론과 민족자결론으로 갈라집니다. 민족해방론은 민주주의 좌파의 주장이고 민족자결론은 우파의 주장입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은 민족주의의 좌파를 대표하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해방론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의 일본 그 하수인인 총독 부르주아 계급을 청산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민족주의 우파를 대표하는 주장입니다. 개인과 민족, 국가 간의 균등을 쟁취하자는 주장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을 채택됩니다. 이와 같은 민족주의의 좌우 대결은 6.25 전쟁을 거쳐 민족주의의 정통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그것입니다. 북한은 친일 잔재를 철저하게 처단했다며 이승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공격했습니다. 소위 친일 세력을 철저히 청산한 북한만이 민족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북 사이에서 민족 정체성의 문제가 부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여러 정치적 이유로 남한의 민족주의 논의는 금기시됩니다. 단일을 둘러싼 민족의 정체성 문제는 북한의 프레임 전략에 말려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승만 정부는 반공과 반일을 동시에 추진했지만 북한의 침략에 대항하는 반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민족 정독성을 주장하면서 남조선 해방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경험을 치른 한국은 또다시 강대국에 의한 민족 분단을 맞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부터 민족주의의 모순이 극렬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한국전쟁은 민족전쟁을 넘어서 세기의 대리로 치달았습니다. 근대 사상의 두 축인 자유주의와 사유주의의 결전장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분단 현실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필연일까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사적 주체는 개인이고 사회주의에서 그 주체는 계급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생명, 재산 등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계급을 청산한 인민민주주의의 계급적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유인가 계급의 해방인가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대결이 금세기의 최고의 대결이고 한반도가 그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선악 가치관의 최후 대결장이 한반도이고 세계적 평화 실현의 출발점 또한 한반도라는 뜻입니다. 선악 가치관의 기준은 보편적인 천부적 인권입니다. 천부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제도는 악이고 그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선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자유 계몽 사상은 박애라는 보편적인 사상을 기초로 합니다. 반면에 볼셰비키 혁명의 공산주의는 증오라는 계급적인 미움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선한 가치를 추구하고 공산주의는 악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은 자유라는 성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편체제이고 북한은 노동이라는 형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악한 체제입니다. 성상과 형상은 심정을 중심 삼을 때 하나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경천사상은 우리 민족을 대대손손 지켜온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경천사상은 민족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민족 정통성을 가늠하는 두 번째는 홍익사상입니다. 홍익사상.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 민족,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남북의 대결에서 민족 정통성 문제는 홍익사상을 기준으로 가늠합니다. 홍익사상은 하나님주의의 애인 이념입니다. 홍익사상, 즉 애인 이념을 민족주의에 적용한 것이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자, 3.1운동은 일제의 잔인한 무력 앞에 무저항으로 맞선 평화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족 해방을 넘어서 아시아의 평화를 이끈 열린 민족주의였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보면 3.1운동은 양심의 명령을 따른 것이지 원한과 감정으로 일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홍익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열린 민족주의의 올바른 모습을 보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보이 게오르기오는 홍익사상을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적 지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한국 창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단군은 민족의 왕이며 아버지이며 주인이다. 그가 한국 민족에게 내린 헌법은 한마디로 홍익인간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이다. 한국인은 다른 많은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단군의 법은 변함없이 5천여 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단군의 법은 어떠한 신앙과도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종교가 철학의 이상이며 모든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이다. 이 얼마나 영감이 깃든 찬가입니까? 그의 찬가는 홍익사상을 민족 정통성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홍익사상은 열린민족주의의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한민족의 민족 정통성은 미움과 증오로 얼룩진 북한의 혁명사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천 홍익사상에 이어 한민족은 광명의 이상세계를 꿈꾸어 갔습니다. 광명사상이 그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순환사이며 잃어버린 본향의 땅, 단군의 광명세계를 찾기 위한 복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살핀 것처럼 민족 정통성을 존승한 민족주의는 무엇일까요?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면 열린 민족주의는 무엇일까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좌우의 이데올로기의 편승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입니다. 그 구호의 배경에는 미국 제국주의를 배격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방제 통일 방안은 외세를 배제한 자주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 방안은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남북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혁명 전략입니다. 겉으로만 잘 포장했기 때문에 우리끼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하면서 미군 철수를 요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통일론을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왜곡된 민족주의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자유주의 국가들과 그 체제를 등지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어울려 자유주의의 연대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민족주의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열어가는 민족주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북한처럼 혁명에 이용되는 계급적 민족주의는 삐뚤어진 민족주의입니다. 올바른 민족주의는 통일정신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여는 민족주의입니다. 통일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 열린민족주의의 핵심 전략입니다. 열린민족주의는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보다 도덕적으로 강한 나라를 지향합니다. 우리나라가 도덕성을 바탕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한 민주주의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국민주주의는 혈통과 언어, 문화와 관습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침략에 대항해서 한국 민주주의는 저항민주주의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좌우의 대립은 극에 달했고 6.25 전쟁으로 남북 분단을 맞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이념 대결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퇴진 후 1910년 4.19 1주년 기념식장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는 구호가 퍼졌습니다.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의 청년들이 휴전선에서 만나자고 외친 것입니다. 통일운동을 청년들이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순수한 민족주의 통일운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북한에 우리 민족끼리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족적 민족주의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군사정권에서도 반정부 투쟁과 통일운동의 이념이 됩니다. 이처럼 한국민족주의는 정치적 동원 이데올로기에 작용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전통적인 민족 정신을 계승하며 특유의 민족주의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한류 문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북한의 민족주의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소련의 영향을 받은 북한 스탈린식 민족 개념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민족이란 공통의 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상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북한은 스탈린식 민족 개념에서 혈통 개념을 추가합니다. 1980년대에는 마르크스주의의 민족 개념을 없애고 주체 민족주의가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끼리라는 전략이 작용합니다. 1990년대에는 주체 사상을 연방제 통일 방안과 연계시키고 마침내 수령이 영도하는 민족 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거짓 이대 올르기로 북한 민족을 선동하는 공민, 종교, 국가가 된 것이지요. 북한은 역사적으로 전승된 민족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국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민족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일본을 격퇴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널리 알려진 갓근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이 머리에 쓰고 다녔던 갓은 두 개의 끈으로 지탱합니다. 이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끊어져도 갓은 머리에서 떨어집니다. 남조선을 지탱하는 그 두 개의 갓끈이 미국과
일본이랍니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 중 어느 한 나라와 관계가 단절되어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일의 자유주연대입니다. 2023년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한미일 정상이 선언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도 그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별장에서 발표한 이 선언은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를 극복하는 자유주의 연대의 전략 중 한 가지입니다. 이처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튼튼한 한반도 통일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국제적 역학관계로 볼 때 이건 못지않게 근본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의 패권과 연관된 중국과 미국의 문제입니다. 국제적 역학관계로 볼 때 우리 민족끼리의 논리는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주체 민족주의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민족주의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진핑 정부는 아편 전쟁 패배 이후 서구 문명의 트라우마를 떨치고 중국 불기를 선언했습니다. 세계에서 산처럼 불쑥 튀어나온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죠. 숨겨둔 발톱을 드러낸다는 도광양해를 벗어나 대의 평창 정책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1대1로는 미국을 누르고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전략입니다. 2014년부터 약 35년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실크로드 계획이지요. 내륙 3개 해상 2개, 내륙 3개, 해상 2개, 총 5개의 노선을 연계하며 현재 10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저개발 국가를 장악해서 세계 슈퍼파워로 부상하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1대1로입니다. 그러나 1대1로는 참여국의 과도한 주체, 불공정 계약, 경제 주권 침해, 반중 감정의 확산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테러로 인한 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죠. 지난 2019년 미국의 반대에도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했던 G7 국가 이탈리아 돌연 반중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를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죠.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AI,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등인 4차 산업의 첨단 기술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 군사의 주도권은 첨단 기술의 주도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며 그 기술과 공급망은 미국과 대만, 한국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의 대응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연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생존권을 위해서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여러분, 동북 공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중국 몽을 들어보셨나요? 동북 공정이란 중국이 동북 지방의 영유권을 확보하여 아시아의 종주국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형태였던 만주 땅 간도의 반환 소송에서 영토 반환을 거부하고 중화 사상으로 동북아시아를 중국의 영향 아래 둔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통일한국을 견제하면서 사상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를 확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몽이란 중국의 꿈은 중화사상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확대한다는 말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높은 산봉우리 중국몽 모두의 꿈이라는 내용으로 연설하였습니다. 과연 중국몽의 실체를 올바로 보고 한 말일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의 패권주의와 중국식 사회주의를 확산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공정은 역사를 왜곡하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자국 이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에 편협함을 드러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고수련을 붕괴시킨 스타워즈에 이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주 플랫폼 정거장 사업이 그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경우 우리는 머물기에 달에 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달 탐사 계획을 말한 것이죠. 특히 미국의 우주산업이 민간산업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애플사의 인터넷망 구축사업,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사의 우주 인테너 사업이 그것입니다. 스타링크 사업이라고도 하죠. 스페이스 X사는 4,409개의 위성을 1차 발사하고 고도 낮은 궤도에 7,518개의 이성을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40년대 우주 인터넷 시장 규모를 연간 27조 달러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중국인가요? 미국인가요? 그 수련의 붕괴는 철저한 반공주의의 레이노믹스와 스타워즈에 의한 붕괴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제2의 스타워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 플랫폼 사업에서 세계 경제와 산업, 정치, 외교, 군사 등 모든 세계 패권의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열민족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대륙문화에 흡수될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국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인 줄입니다. 한민족은 한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주역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의 대륙 문명을 형성했고, 이후 지중해 로마의 반도 문명으로 발전합니다. 반도 문명은 유럽 지역을 거쳐 도서 국가인 영국으로 옮겨가 대서양을 중심으로 도서 문명권을 형성합니다. 그 후 도서 문명권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금세기 태평양 문명은 도서 국가인 일본을 거쳐 한반도 중심의 반도 문명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명의 이동은 한반도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드디어 한민족은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열린민족주의는 동토는 아시아 태평양 문명 시대에 걸맞은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서구 문명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래의 이상을 잃어버린 정체성의 위기요, 신을 잃어버린 물질 문명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물질 문명의 노예로 전락하였고, 과학적 이성을 믿었던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야만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서구의 사상은 온통 유물론과 무신론으로 기울어 신중심의 절대가 가치와
인격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마르크스 유물론, 니체의 힘, 죽음, 가인의 진화론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처럼 현대는 신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현대인은 적자 행존의 투쟁 속에서 매일매일 만인에 대한 투쟁을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기아 현대는 인간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로 환산되었습니다. 신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실존적인 허무성과 염세주의만 남게 됩니다. 신뿐만 아니라 인간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현대 서구 문명의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서구 문명은 세계 문명을 주도하고 이끌기에는 이미 힘겹고 노쇠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경제력과 제국주의적 팽창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긴 했지만 그 병폐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명의 이동은 대서양 시대를 거쳐 태평양 시대를 진입한 후 아시아 문명권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문명을 받는 민족주의여야 합니다. 열린민족주의가 요청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문명을 주도할 사상은 어떤 사상일까요? 네, 크게 세 가지 기본적인 성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반드시 도덕성을 기초로 한 문명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상은 도덕적 설득력을 갖춰야만 시대적 양심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동서양의 문명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구의 물질 문명과 동양의 정신 문명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보완될 때 인류는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서구의 분석적 사고와 과학기술 그리고 동양의 종합적 사고와 윤리의식이 하나가 된다면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신중심의 절대가치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주의 사상이어야 합니다. 서구 문명은 신을 대시켰고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하였습니다. 흡기와 무신론과 유물론을 양산하게 되었죠. 세계 문명은 반드시 절대가치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주의여야만 합니다. 열린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전술하였듯이 하나님의 주의만이 세계 문명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는 2000년 11월 30일 브라질 판타날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주의 한태평양 섭리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할 수 있는 평화의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머니의 참사랑을 닮은 심정 문화 세계를 창건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참된 길입니다. 1981년 11월 1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10차 국제가 통일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성명 총재 양이보는 세계를 하나로 잇는 국제평화 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국제평화 고속도로는 분리대를 중심으로 각각 4차선을 건설하며 남북한을 거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여 유럽과 세계를 하나로 묶게 합니다. 그 평화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세계 평화의 꿈은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이부는 한일 해저 터널도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한일 해저 터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다, 해양입니다. 한일 터널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사업에 하나로 진행된 것이 한일 해저 터널입니다. 1982년 일본에서 국제 하이웨이 건설 사업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본 규슈 사가현에서 육상과 해양을 탐사했고 1986년 한일 해저 터널의 굴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1990년까지 한국에서는 대마도와 거제도 일대에서 시추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구상을 통해 국경과 국경, 민족과 민족을 초월한 열린민족주의의 청사진이 제시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총구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초롱성 같은 국경을 쌓아놓고 서로 대치 중입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폭력을 낳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상태를 해결하려고 문 총재님 외부는 국경 철폐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국제평화 고속도로를 선포하였습니다. 국경 철폐와 국제평화 고속도로에 대한 구상은 전 세계를 자유주의 연대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전 세계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이상향, 참사랑 공동체의 이상향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드디어 지구상의 평화 세계가 실현되고 인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문 총재님 양일부는 베링해협 프로젝트를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라시아와 북미 대륙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연결하는 큰 토목 사업입니다. 이 피스로드를 타고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까지 자동차로 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고속도로가 건설될 것입니다. 결국 피스로드를 통해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열린민족주의의 완성이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